네, 프론트엔드 신입 기술 면접에 뭐 나올 수 있는 얘기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입니다. 왜 사람마에 따라 다 틀리고요. 예. 그리고 어떤 거를 만날지 몰라요. 네, 운명에 맡겨야 되겠나? 그렇지만 범위가 있겠죠. 백엔드를 물어보진 않을 거고, 너 저기 어디 광산에서 일하다 왔니? 뭐 이런 질문 나올 리가 없겠죠. 그 범위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뭐 여기 뭐 전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개발자가 했는지 뭐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 뭐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자료들이고요. 여러분들이 보신 자료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마. 예. 틀림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자료에 대한 해석, 뭐 읽었을 때 느낌, 뭐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런 얘기를 위주로 그냥 참고로 들어주세요. 네. 참고. 뭐든지 다 참고 사항입니다. 네. 자, 먼저 이제 뭐 질문 같은 거 할 때, 어, 자기 뭐 성격 강점, 양점을 물어볼 수도 있는데 기술 사용에 있어서의 강점, 양점, 뭐 장단점 같은 걸 물어볼 수도 있어서 첫 번째 질문으로 이런 걸 꼽히나 봐요. 예, 저는 그렇게 동의하진 않는데 탑 20 중에 1, 2, 3, 4 중에 1번이에요, 이게요. 예, 자신의 기술 사용에 있어서 강점과 약점은 뭐겠냐. 그러면 이제 뭐 예시 답변은 뭐 이런 거죠. 기술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디테일이 좀 약해요. 보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팀 간의 코드 리뷰를 같이 진행하면서 해결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약간 이제 약간 그 좀 해결하려는 의지 이런 걸 좀 보여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경력으로 여러분들이 뭐 일을 하다가 가는 게 아니라 새로 신입으로 간다고 한다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얘기는요.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얘기가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질문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프로젝트 또는 자기가 뭐 하던 거 있죠. 거기서 뭐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를 어떤 걸 썼냐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 당연히 리액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리액트를 뭐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리액트를 썼는데 리액트가 뭐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좀 요약적으로 얘기하면 되겠죠. 리액트를 안 썼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리액트를 안 쓰면 모듈화가 잘 안 돼 있고 유지 보수가 어렵겠죠. 그거를 쉽게 하려고 나온 건데 사실은 톡 까놓고 얘기하면 작은 프로젝트 할 때 리액트를 쓰면 더 복잡하고 더 힘들어요. 작은 거, 조그만 걸 얘기할 때. 근데 우리는 엔터프라이즈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회사는 엔터프라이즈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잡도가 상당히 높죠. 데이터 양이 상당히 많죠. 이런 거를 항상 무조건 가정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리액트를 쓰는 장점에 대해서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리액터를 쓰면서 본인이 느꼈던 거, 모듈러를 무조건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런 걸 하면서 물론 좀 다뤄야 되는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었지만 코드 유지 보수나 생산성 현상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로 그랬죠. 모듈별로 다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가 이상하네? 그럼 그 모듈 찾아가서 딱 거기만 쳐다봅니다. 근데 자바스크립트로 다 혼재된 소스가 막 스파게티 소스로 완전히 다 완벽하게 섞여 있으면 찾아내기 힘들겠죠. 유지보수하기 힘들겠죠.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꼭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뭐 이런 질문들이 갑자기 나오기도 해요. RESTful API 뭔 소린지 HTTP 프로토콜 기반으로 이게 아키텍트 그 설계를 이런 설계의 명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RESTful API라고요. 근데 이제 현업에서는 HTTP를 우리가 다루니까 우리가 80 포트 쓰는 브라우저 통신 모드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HTTP 관련 질문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거 기본인데 알아? 뭐 이렇게. 근데 우리는 쳐다본 적도 없거든. 막 이러면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려드린 자료에 혹시 조금 더 전문성 있는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제가 업데이트를 더 해놓은 게 있어요. 브라우저 렌더링 원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어로 했는데 여기 보면 RESTful API라고 있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4번에 있습니다. 네, RESTful API. 이거는 뭐냐? 이 RESTful이라는 말 자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API라는 말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어떤 문서를 제가 참조한 거냐면요. 얘네들이 설명은 요약적으로 잘 써놨더라고요. 아마존 웹 서비스 AWS가 요즘 핫한 지가 몇 년 됐어요.
거기다가 이제 호스팅 하시고 무료로 운영하시는 분, 돈 내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수업에 AWS 하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수업 진행하면서 해봤는데, 돈 냈어, 결국. 잘못하면 돈 내요, 그거. 그게 무료로 운영하다가 뭐 깜빡 넘어가면은 사용료 내야 돼요. 아마존 웹 서비스. 예. 클라우드에다가 웹 서버 운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요거에 대해서 참조 문서, 얘네들이 이제 요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기본 정보를 올려놨더라고요. 내용을 볼게요. RESTful. 요 진한 글씨가 핵심이에요. 두 컴퓨터, 그러니까 컴퓨터 대 컴퓨터는 서로 끊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 컴퓨터하고 이 컴퓨터가 어떻게 연결돼 있어? 근데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 미국에 있든 저 아프리카 뭐 남아공에 있든 지금 나랑 그 사람하고 실시간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건 바로 서로 상호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정보가 안전하게 교환될 수 있는 포매팅을 만들어 놓고 서로 상호 교환할 수 있게끔 형식을 정하는 거예요. 인터페이스 한다 그래요, 그거를. 인터페이스. 서로 정해놓은 규칙으로. 그래서 여기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API 하는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가 뭐냐? 다른 소프트웨어 시스템과 통신하기 위해서 따라야 하는 규칙. 그래서 그 규칙대로 쓰면은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 API를 통해서 서로 통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거고요. 뭐 여기 클라이언트는 이런 걸 정의를 다 해놨어요. 얘네들은요. AWS 문서에 보면은 걔네들이 이런 걸 갖다가 이거를 이 시스템의 개념을 갖다 쓰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잘 해놨어요. 클라이언트는 웹에서 정보를 액세스하려는 사용자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하고, 리소스라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리소스는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다 리소스라고 얘기합니다. 리소스에.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이거예요. REST라는 말 자체가 뭐냐, 이게. 이 REST라는 말 자체가 줄임말이거든요. 줄임말이에요. 그 줄임말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거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 Represent 하면 대표자도 represent라고 얘기하잖아요. 대표란 뜻이야. Representational, 대표, 상태, transfer, 전속, 규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PI 작동에 대한 조건을 부과하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를 그렇게 해놨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HTTP를 쓰니까 균일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요청하고 응답하는 이 시스템 자체가 HTTP. 그래서 이 RESTful 요거를 API를 알고 계시려면은 HTTP부터 사실 알고 있어야 돼요. HTTP. 80 포트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웹이 기본 성질이 무상태, 연결이 끊어지면 혼자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문서에 끊어진 상태를 무상태로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청한 다음에 받으면 끝이에요. 요청 응답으로 모든 것이 다 완료가 되는 시스템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요청을 했을 때만 코드가 전송이 되죠. 네, 그래서 그 RESTful을 사용하면은 뭐 확장성이 있다, 유연성이 있다, 독립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서버에 요청을 했을 때에 우리가 쓰는 웹이랑 똑같아요.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그러니까 인터넷 브라우징을 생각하시면 돼요. 걔가 이 설계도대로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RESTful API로 만들어진 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걔를 이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거를 사용해서 설계도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작을 보면 인터넷 브라우징 하는 거랑 읽어보면 똑같아요. 그냥 느낌상 브라우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이거.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브라우저 얘기하고 있는 거.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요청을 하고 클라이언트 인증하고 해당 요청 수행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고 요청을 수신하고 내부적 처리하고 다시 반환해서 화면이 뿌려지죠 결국은요. 네, 그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API에서 작동하는 게 되게 똑같이 움직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필요한 애들이 뭐 식별자가 있다. 우리가 URL 하고 URI 하는데 URL과 URI도 사실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Uniform Resource Locator 해가지고 위치 정보가 들어간 게 URL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냥 이름 정보, 식별만 하는 좀 더 큰 개념의 URI예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기본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잘 확인하고 있지 않으면 모를 것 같아서 그것도 여기에다가 제가 보충으로 실어놨습니다. 요 얘기를 하다가 URI, URL 얘기 좀 할게요. 그냥 기본 개념에 대한 얘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거죠. 인터넷에서 정보를 서로 요청하고 받을 때 서로 식별을 해야 되겠고, 식별한다는 건 뭐냐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위치와 정보가 매칭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위치 정보가 매칭돼 있다고? 지금 내 위치 정보가 지금 정확하게 여기에 있거든요. 내가 지금 여기 있잖아. 위치와 실제 정보, 나라는 존재를 정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 위치와 정보, 나에 대한 정보는 특정 위치를 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식별하기 위한 거를 갖다가 URI라고 얘기해요. URI. URI. 그래서 URI라는 거는요. 이 식별자가 URI가 URL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쉽게 얘기해 볼게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URL이라고 하는데 HTTPS 시큐리티로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 귀약으로, 즉 인터넷 전송 귀약, HTML 문서 전송 귀약으로서 보안 연결로 하는 그 연결 주소를 URL이라고 해요. 이렇게 앞에까지 다 쓴 거를. 근데 이 도메인 이름만 가지고 얘기하면 URI예요. URI, URL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URI가 더 큰 개념이에요. 이름만 얘기하고 이걸 뭘로 전송할래? 그러면 이걸로 전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 정보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걸로 전송해야 위치를 찾아가거든. 이게 없으면 못 찾아가요. 이게 뭘로 되냐? 시큐리티냐 아니냐? 이걸로에 따라도 틀리고요. 이게 FTP일 수도 있어요. 이게 이런 주소가 있는데 그 파일만 전송하는 애가 있거든요. 그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그래요. 우리 FTP 올렸다 내렸다 해봤잖아. 그거는 또 쓰는 애가 21번 포트 써가지고 같은 랜망을 타고 가는데도 다른 포트, 다른 구멍으로 왔다 갔다 해요, 걔는요. 그래서 틀려요. 이 앞에 있는 거에 따라서 틀려요. 걔가 있는 위치가. 그래서 파일 있는 위치의 서버냐, 아니면 외부로 전송되는 위치 서버냐에 따라서 위치 정보라고 그래요. 이게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위치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고유한 도메인이니까 고유한 주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HTTP, FTP, HTTPS 이게 다 틀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기한다면 URI는 이 도메인 주소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고요. 앞에 전송 규약까지 다 얘기하면 URL 또는 포괄적으로 URI라고도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가서 얘기를 한다면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URN, URN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URN은 뭐냐면요. 네임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 Uniform Resource라는 말은 다 똑같아요. Uniform Resource, Information, Location, Name까지. 즉 뭐냐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페이지를 보려면 앞에 도메인만 가지고 못 가죠. 구체적인 어디에 파라미터 뭐까지 넘겨서 보는 그것까지 들어가야 딱 그 정보가 나오잖아. 그 매칭 정보를 최종 매칭 정보까지 갖고 있는 게 URN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게는 URI, 그런데 이런 리소스 정보까지 연결시키는 애가 있으면 이걸 URL, 그 다음에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걸 전체로 포함한 건 URL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요것만 URN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요것만. 네. 구별시켜주는 구체적인 페이지죠. URN.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URL, URI, URN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는 뭐 기본적인 얘기긴 하지만 네. 고유 이름까지. 네. 그래서 요거는 숙지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래서 RESTful API는 여기에서 쓰는 게 이제 이것까지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걸 물어볼 수 있다고. 지금 여기 질문이 연속 질문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RESTful RESTful API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거기에 쓰는 메서드가 어떤 것들이 있죠?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네, get으로 해가지고
서버에 있는 정보의 리소스를 접근하는 걸 get. 그리고 포스트, get방식, 포스트 방식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쓰는 get, post, put, delete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건데 그거를 이제 요약적으로 얘기한 걸 이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세히 얘기한 건 저거고요. 자, 여기 정보를 다시 한번 볼게요. RESTful API라고 물어보면 RESTful API, HTT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는 웹 서비스 아키텍처. 네. 설계 기반의 API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가지고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간의 통신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야. 너는 지금 어느 기반에서 네가 지금 타고 다니는 그 차가 뭔지 아니?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RESTful API는 표준은 HTTP 메소드 get, post, put, delete.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는데 이 네 가지를 핵심적으로 알고 계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옆으로 보시면 추가 질문이 이거예요. 네, HTTP 메소드 설명 좀 해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두꺼운 글 줄여놨어요. get은 요청, get it. 줘, 요청. 그리고 post. 이거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예요. 포스트 하면 무슨 생각나요? 우체국이잖아요. 무슨 그 편지 전달해 주잖아요. 그죠? 전달이야, 전달. 데이터 전송, 포스트. 그리고 데이터 풋 갖다 놓는 거죠?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는 거지. 이렇게 갖다 놓으면서 업데이트 하는 메소드가 풋이에요. 딜리트는 당연히 데이터 삭제하는 거고. 네. 이런 메소드들로 HTTP가 구성해서 전송돼서 모든 프로세스를 진행을 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메소드가. 근데 이 네 가지만 핵심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 또 나올 수 있는 얘기 5번입니다. 이 얘기가 시험 문제에도 무슨 뭐지? 정보 처리 기사, 뭐 산업 기사 이런 게 시험 보면은 이것도 꼭 시험 문제에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 꼭 나오거든요. 이게 웹 공격, 웹에서 이제 우리가 보안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야 된다고 해서 보안에서 공격을 당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CSRF하고 XSS. 근데 요거는 사실 크로스 사이트란 말이 똑같아요. 크로스 사이트 CS. X를 크로스라는 말 대신 이렇게 쓴 거예요. 크로스 사이트. 둘 다 크로스 사이트예요. 네, 그래서 요 구체적인 내용은요. 여기에다가 제가 올려놨습니다. 크로스 사이트 CSS 아니 XSS 요거 스크립팅 공격. 네, 그래서 요거는요. XSS 요거부터 나왔는데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악의적인 사용자가 공격하는 사이트에 스크립트를 넣는 기법. 근데 여기서 이제 설명 보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간단하게 표만 보고 얘기할게요. 두 가지 공격이 있는데 하나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하나는 크로스 사이트 리퀘스트 포지. 포저리가 뭐냐면 포저리라는 말 자체가요 위조하는 거 위조. 위조라는 말이에요 이게. 리퀘스트 요청 위조. 그래서 마치 내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요청한 것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 로그인이라는 게 되게 필수적인 거예요. 그 사람 로그인 계정에 로그인 한 상태에 서버를 속이려고 하겠지. 내가 마치 요청한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도용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되게 뭘 중요하게 생각하겠어요? 내 정보가 어디 담겨 있어요? 클라이언트로 들어와서. 요즘 쿠키 동의하냐는 얘기 전반적으로 다 뜨죠? 쿠키가 막혀. 이런 공격을 막으려고 쿠키를 못 쓰게 기본적으로 해놨으니까 쿠키 쓰려면 그래서 쿠키 쓰냐 마냐 이것 때문에 쿠키를 가지고 체크하는 거를 못하니까 이제 우리가 로컬 스토리지를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비교하자면 권한을 도용당한 클라이언트가 가짜로 서버의 요청을 전송하게 되고 그리고 공격 대상은 서버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버가 공격 대상이 되는 거고요. 권한 도용으로 위조를 하는 걸 CSRF라고 합니다. CSRF. 그 다음에 XSS는 이게 굉장히 이거는 뭐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XSS를 정말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악성 스크립트가 클라이언트에서 실행되는 거. 그냥 공격 대상이 클라이언트예요. 클라이언트 자신이에요. 그래서 쿠키, 세션 걸치, 웹사이트 변조 이런 것들을 하는 게 XS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감도를 가지고 계시면 되겠어요. 네. 여기 내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이제 포인트거든요. XSS. 악의적 사용자가 공격하려는 사이트에 스크립트를 집어넣고 쿠키나 세션, 토큰 등 민감한 정보를 탈취하고 그리고 스크립트가 서버에 저장되어 실행되는 방식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게시판 같은데 스크립트를 거기에다 글 대신에 스크립트를 막 집어넣어가지고 걔가 실행되게 하려고 그러는데 요즘은 이런 걸 막고 있어요. 네, 이런 스크립트가 실행되지 않게 막고 있고요. 그리고 예, CSRF 같은 경우에는 특정 사이트 브라우저를 신용하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브라우저를 계속 이용하다가 네, 그쪽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잘 구분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방지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방지 대책이 맨 뒤에 있습니다, 이게. 네. 서버 중요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이 있고, 정보를 암호화하는 방법이 있고, 쿠키 접속을 막는 옵션.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CSRF 같은 경우에는 레퍼럴 검증을 하고 백엔드 단에서 리퀘스트의 레퍼럴을 확인해서 도메인을 일치하는 검증하는 방법. 이런 거는 이제 코딩 단에서 여러분들이 좀 해주셔야 되는 방지 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을 물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건데 여기 예시 답변에서는 간단하게 얘기를 해놨는데 요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숙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 6번에서 나온 얘기는요. 우리가 지금 비동기 통신할 때 나온 얘기예요. 어싱크 어웨이트요. 그래서 비동기 통신 작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2017년에 ES 에크마스크립트 버전에서 업데이트가 된 문법 사항이고 이걸 갖다가 이제 프라미스 기반으로 해가지고 간결하게 기다렸다가 실행하는 비동기적으로 그 실행할 수 있는 이런 코드들 예를 들어서 뭐 정보가 들어오기 전에 처리하면 안 되는 코드가 있는데 정보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뭐 처리를 한다든가 뭐 이런 처리를 할 수 있는 어싱크 어웨이트라는 내용을 여러분들 숙지하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요. 그 다음에 브라우저 렌더링 원리. 이거는 진짜 단골 손님입니다. 우리가 지금 브라우저를 가지고 프론트엔드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백엔드라면 이런 질문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프론트엔드에서는 이런 걸 물어보기가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죠. 여기 문서에 예, 네. 브라우저 렌더링 원리 열어보겠습니다. 네, 브라우저 렌더링 원리는요. 당연히 이제 브라우저는 사용자가 요청을 한 다음에 브라우저에서 받았을 때 이제 그것이 어떻게 렌더링 되는지 거기에 대한 과정을 네가 아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우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일단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용자 인터페이스, 브라우저 엔진, 렌더링 엔진 통해서 통신, 자바스크립트 해석기가 있고 UI 백엔드가 있고 자료 저장소. 네, 여기하고 통신을 한다고 보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렌더링 과정은 불러오기부터 시작을 하겠죠. 로딩한다. 맨날 로딩 중이야. 로딩하고 있어. 그 얘기 하잖아요. HTTP 리퀘스트로 말미암아 모듈로 전송받은 리소스, 원본 소스를 저희가 받고 싶은 걸 요청하잖아요. 저거 네이버, 다음, 저 페이지 불러와. 그러면 그 소스를 다 다운로드를 받죠. 다운로드 받는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다운로드를 받고 그다음에 어떤 것들이 지금 뭐 팝업 창을 열지 말지 뭐 이런 거 쿠키에 있는 정보하고 확인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렌더링을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맨날 얘기했던 거 돔 감속돔도 큐버드 오브젝트 모델 요거. 그래서 HTML을 그려주는 거죠. 예, 그래서 HTML 돔 구조를 이게 뭐예요? HTML 태그를 JS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객체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돌아갈 수 있는 원리는 돔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요 구성 원리를 이렇게 구려가지고 화면에다가 돔트리로 변환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돔트리로 변환을 하고 그리고 나면은 CSS 쪽에 내가 그 표현은 그렇게 했었어요. HTML 그리고 CSS 셋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해가지고 화면에 그거를 싹 셋업을 맞춰가지고 화면에 뿌린다고요. 그때 요 셋업을 맞춰줄 때 이것도 오브젝트 모델이 있으니 CSS에다 붙인 걸 CSOM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예, CSS 오브젝트 모델이 있어요. 이것도요. 그래서 각 오브젝트 요 돔 트리 안에 각각 해당되는 설정들 글자 크기는 얼마 글자 색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셋업하는 요 트리로 파싱 요것도 파싱 변환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실제로 디스플레이 해야 되니까 변환을 한다는 걸 파싱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파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파싱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브라우저가 코드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변환하는 거죠. 변환하는 거예요. 파싱이란 말 자체는요. 네, 문법 트리로. 그리고 나서 돔과 시썸하고 돔 시썸을 맞춥니다.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하나로 렌더 트리를 만들어서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넘어가요? 렌더 트리가 만들어졌으면 합쳐서 렌더 트리 돔, 시썸, 렌더 트리 그리고 레이아웃 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그려질 노드하고 스타일 값 치수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뷰포트 네, 브라우저 영역의 픽셀 이런 것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요것도 전부 다 표현하고 그 다음에 페인팅 단계로 넘어가서 렌더 트리 각 노드의 화면에 실제 픽셀로 변환 이 실제 픽셀 변환 작업 과정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우리가 VW 이런 단위 쓰고 퍼센트 단위 쓰잖아요. 근데 실제로 브라우저에서 우리가 이렇게 직접 이렇게 선택해 보면 픽셀로 다 표시되지. 그 퍼센트나 화면 크기에 대한 비율로 한 애들을 전부 실제 픽셀로 얘는 무조건 다 바꿔요. 그래서 픽셀로 안 나오는 애가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쓰는 단위는 상대 단위일지라도 진짜 나오는 건 픽셀이에요. 그래서 픽셀 변환 과정이 있다는 거 5번 페인트. 그걸 페인팅 단계라고 하고요. 페인트입니다. 색깔 칠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예,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파서가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그렇게 해서 뿌려졌는데 파서가 자바스크립트를 만나면요. 스크립트를 만나는 순간 갑자기 HTML을 도움을 그리다가 탁 멈춰요. 갑자기.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일으켜요. 스크립트 태그를 만나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가 위에 있으면 HTML 그려지기 전에 걔부터 실행되죠. 자바스크립트 태그가 위에 있으면 먼저 실행돼요. 우리가 나중에 실행되라고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보통 스크립트 태그를 도큐 점 어쩌고저쩌고 누구를 선택하려고 하면 밑에다 놓으면은 그려진 애를 선택을 하잖아요. 나중에 실행되라고 우리가 뭐 로드 구역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디퍼를 쓴다든가 외부 파일로 만들었을 때 디퍼를 쓴다든가 뭐 그런 거를 처리하죠. 그게 바로 얘가 스크립트를 만나면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봐두시는데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림으로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일반적인 실행이 이거예요. HTML 파싱을 쭉 하다가 HTML 파싱이 멈춘 게 바로 이 초록색 이게 회색이거든요. 언제 멈췄냐면 스크립트 다운로드를 시작할 때 HTML 파싱을 안 해요, 갑자기. 그리고 스크립트를 실행하고 그리고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스크립트 execution 스크립트 실행이 끝나고 나면 얘가 나머지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를 만나면 깜짝 놀라고 아무것도 안 해요.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아무것도 안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어싱크나 아니면은 나중에 실행되라는 애를 해 주시면은요. 여기 HTML 파싱이 쭉 가다가 여기 다운로드를 받는 동안에도 같이 동시에 실행이 되죠. 네. 어싱크를 사용할 때고요. 우리가 어싱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디퍼 쓰는 거를 볼게요. 여기 디퍼라고 우리가 쓰잖아요. 스크립트 디퍼. 그럼 디퍼를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HTML 파싱 그대로 쭉 진행되고요. 스크립트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실행은 언제? 얘를 다 받은 다음에 실행한다. 그래서 if를 쓰면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얘랑 같이 이렇게 동시에 파싱과 함께 다운로드는 같이 받고 실행은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보장을 하는 거죠. 그 돔 트리에 있는 애를 갖다 쓸 때 보장을 받는 겁니다.
네, 이렇게 실행된다는 거. 그리고 뭐 맨 뒤에 있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HTML 바디 끝쪽에다가 붙여놓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 뭐 디퍼를 써야 되니 효과가 있냐 없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그렇구나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렇게 처리되는 브라우저 렌더링 원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자세한 얘기는 거기 있고요. 이걸 가지고 먼저 뭐부터 그려가지고 쭉 렌더링이 되는지 요 과정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요약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뭐 한번 숙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볼까?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볼게. 브라우저가 렌더링되는 순서. 먼저 돔 생성. 그죠? 그 다음에 HTML 문서를 파싱하여 돔트리 생성. 돔트리 생성. 그리고 노드를 변환해서 노드 간의 계층 관계 형성. 그 다음에 CSO. CSS 오브젝트 모델을 만들죠. 그래서 둘을 합친다고 그랬죠. 결합해서 렌더 트리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실제 화면에 표시될 요소만 렌더 트리로 설정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각각 요소의 크기 위치를 계산하는 과정이 페인팅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을 거쳐 화면에다 요소를 이거 페인팅 과정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네, 레이아웃을 거쳐 화면에 요소를 그리는 페인팅 과정. 네, 요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페인팅까지. 네, 색깔 칠했으면 끝난다 이거죠. 여기서 이제 객체 모델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뭐 CSS 모델은 우리가 많이 안 들어본 것 같아서 여기 CSS 모델에 대한 내용도 제가 넣어놨어요. 객체 모델. 뭐, 문서 스타일 정보를 읽기 수속하기 위한 API 세트다. 그래서 돔에서 CSS로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뭐 해결한 기술적 문제는 뭐가 있나?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네. 뭐 최근에 해결한 기술적 문제는 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프로젝트 하면서 지금 뭐, 그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했다. 이게 약간 좀 클리어한 약간 뭐 이슈가 될 만한 애를 여러분들이 하나 선정을 해서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뭐 없었어요. 이러면 끝나는 거고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할 말 없는 거잖아. 아무 일도 없었어요? 예. 그리고요. 일단 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해당 프로젝트에서 자신의 역할을 보시는. 뭐 여럿이 팀 작업할 때 특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네, 내가 뭐 팀으로 이 프로젝트를 하나 했는데 여기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나 뭐 이런 거. 그래서 자기가 했던 역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이스팅. 뭐 이거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얘기를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만 하는 얘기는 아니야. 호이스팅 하면 두 가지. 변수 호이스팅, 함수 호이스팅. 변수 호이스팅은 선언하기 전에 호출해도 나중에 선언했어도 그게 선언이 불려지는 거죠. 그게 일반적으로 옛날에 variable, var로 선언했을 때는 변수 호이스팅이 그냥 기본되죠. 근데 let const로 들어왔을 때는 let에서는 그걸 허용하지 않죠. 위에서 선언하고 밑에서 호출을 반드시 하게끔 이 순서를 꼭 지키게끔 하는 거예요. 그럼 함수 호이스팅은 뭐예요? 땡기는 거. 함수가 만들어지기 전에 함수로 호출했을 때 호출될 수 있으려면 그 함수는 선언적 함수와 익명 함수를 할당해서 쓸 수 있는데 선언을 해야 되잖아. 펑션. 그래서 선언해 놓으면 걔부터 먼저 로딩을 한다고 얘기해요. VO에 적재를 한다고 그랬죠. 베리어블 오브젝트에 적재를 한다. 그래서 함수가 만들어지기 전에 호출을 해도 함수가 먼저 읽어졌기 때문에 호출이 된다. 그게 호이스팅이에요. 호이스팅. 그 호이스팅이 뭔지 개념을 좀 잘 아시면 되는 거고요. 순서대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네. 그리고 뭐 이거 넣는과 넣는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다고요. 이런 것조차 물어볼 수도 있다고요. 형까지 비교하냐, 형 비교하지 않냐 이런 거. 형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그렇게 민감하진 않지만 이런 것 때문에 프로젝트에서 넣는 논으로 다 바꿔 그러면 뭔 소리야, 뭔 차이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형을 중요하게 이제 다뤄주는 자바스크립트로 갈수록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리고 그 스트릭트 모드로 개발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것도 형까지 비교하는 이런 걸 쓰지 않으면 다 걸러내요. 야, 이걸로 전부 다 바꿔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클로저 얘기는 따로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함수를 선언했을 때 렉시컬 환경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내가 그 얘기를 여기다 해놨지. 렉시컬 환경이라는 말 자체가 벌써 처음 듣는 말이죠. 네.
어디서 호출했는지 아니까 어디서 정의를 했는지에 대한 얘기라고 하는데 여기 클로저라는 거는 보안상 코드 방식을 쓸 때 이렇게 쓰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데 더 찾아보시면 더 복잡한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런 거예요. 여기가 펑션이 하나 있잖아요. 이 예제는 이 예는 되게 흔한 예예요. 되게 많이 어디를 가나 이 예를 다 들고 있어요. 바깥에 함수가 하나 있고요. 안에 함수가 또 있어요. 그죠? 그런데 바깥의 함수에 이 함수 영역 안에 함수 영역을 나가면은 이, 이 변수들을 다시 폐기 처리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함수 구역 안에서 쓰다가 함수 구역 밖으로 이제 함수를 실행한 다음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변수, 할당했던 애들이 전부 다 가비지 컬렉터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폐기 처리해버려요. 더 이상 연결될 것이 없으면 얘네들이 메모리상 그게 계속 쌓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메모리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 브라우저 안에 그것들을 처리를 해서 다 없애요. 지우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함수를 실행하지 않고 나오면 이제 딱 메모리상에 올렸다가 나가면은 탁 지워버려요. 그러면은 이 함수를 나갔으면 이미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변수를 얘가 쓸 수 있느냐? 얘가 여기에 이 아우터 함수 안에 나는 외부 변수라고 이렇게 돼 있는 애를 여기다 놓고 실행하는 코드를 실행하는 콘솔에 찍는 애를 실행하는 이너라는 펑션을 만들었어요. 근데 바깥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 함수는 이미 만들어져서 선언적 함수고요. 변수에다가 inner execute라는 이런 변수에다가 outer라는 애를 실행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아우터가 하는 일이 뭐예요? 변수 만들고 함수 만들고 그 함수 이 안에 만든 함수를 리턴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안에 있는 함수가 여기 할당이 된 거죠. 그래서 inner execute라고 하는 이 변수를 이제 함수로 만들었으니까 얘를 실행을 시키면 결과가 나는 외부 변수야라고 이 안에 있는 이미 아우터는 이미 호출에서 끝났잖아. 그럼 폐기 처리돼야 된 애거든요. 여기서는 더 이상 이 안에 있는 애가 실행될 수 없는 애예요. 그런데 안에 함수가 있어가지고 이 안에 함수가 이 함수 구역 안에 있는 지역 변수를 바깥에서 쓸 수 있도록 계속 만들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깥에서는 절대 접근이 안 되는 변수인 거예요. 얘를 통해서만 접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캡슐화, 그 코드 캡슐화를 얘기할 때 이거를 갖다 클로저라고 그러거든요. 이미 닫혀 있는 상태인데 이 닫혀 있는 상태 안에 있는 함수가 내부에 있는 변수를 쓸 수 있게 하니까 얘는 바깥에선 접근이 안 되고 얘한테만 접근이 되니까 보안상 코드를 이렇게 짜야 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클로저예요. 그래서 이 예를 진짜 많이 들어요. 네, 코드 보안 얘기할 때. 네, 더 복잡하고 더 깊은 얘기들은 많아요. 네. 근데 나는 그냥 가장 보편적인 쉬운 그 선에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라고요. 이게 뭐냐? 이미 폐기돼서 없어졌으려고 얘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함수 바깥에서 이거 열어보세요. 열 수 있나? 여러분들 자바스크립트 상식적으로 열 수 있어요? 안에서 선언된 애를? 바깥에서? 못 열어요. 근데 얘가 바깥에 안에 있는 함수를 리턴 받은 얘가 안에 있는 애를 건들 수 있다고요. 네. 요걸 생각하시라. 그러면 보안상 캡슐. 그럼 얘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클로저가 뭡니까? 함수가 선언될 때 자동으로 생성되는 렉시컬 환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렉시컬 환경? 어디서 호출했니가 아니라 어디에 정의했는지. 그래서 함수 구역 안에 정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렉시컬 환경은 스코프 체인을 형성하게 되고 그 변수 범수가 어디까지 적용되는 범위냐, 그리고 그걸 스코프 체인이라고 그래요. 스코프 체인을 형성하게 돼서 함수가 선언될 때 모든 변수 함수를 포함한 렉시컬 스코프를 형성한다. 그래서 그거를 쓸 수 있는 환경이 그 안에서만 만들어진 거예요. 그 안에서만. 그래서 외부 함수가 실행되고 반환 후에도 외부 함수 범위 안에 있는 함수에 있는 체이닝을 할 수 있는 함수. 안에 있는 애를 건들 수 있다고. 그 얘기야, 이 얘기가. 이 말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내가 보여줬던 코드를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걸 읽으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읽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 자기 혼자 얘기를 해보세요.
이걸 질문을 받았다면, 아, 그거는요, 이렇게, 이거를 갖다가 말로 표현해 보시라. 이 말을 렉시커스 커피 이런 말을 안 해도 돼. 네. 지역 변수, 정역 변수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네. 함수 안에 있는 지역 변수 영역, 그 안에 있는 그 변수 범위를 벗어난 곳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함수의 체이닝을 할 수 있는 함수. 다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함수를 체이닝을 할 수 있는 함수라고 이거 표현한 거예요. 체인이 연결됐다는 얘기잖아요. 너무 영어로 다 얘기해서 좀 마음에 안 들어요, 표현 자체가. 정보를 은닉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합니다. 그죠? 캡슐러, 보안, 은닉.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어서 클로저라는 얘기를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얘기들은요. 클래스형 컴포넌트, 함수형 컴포넌트. 자, 우리가 이제 함수형 컴포넌트로 위주로 썼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리액트에서 컴포넌트 만들면서 썼던 함수형, 그리고 클래스형 컴포넌트에 대한 차이를 좀 체크해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벤트 버블링 잘 아시죠? 이벤트 버블링. 이벤트가 위로 전달되는 현상. 거기에 대한 뭐 멈추게 하는 건 스탑 프로포게이션 메소드를 사용한다. 이것도 이제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벤트 위임이라는 건 있는데, 이벤트 위임이라는 게 뭐냐면, 이건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밑에 버튼이 있고 바깥에 스페인이 있고 그 다음에 dive가 있는데, 이벤트를 그 싸고 있는 애한테만 걸어주는 거예요. 안에다가 안 걸고. 버튼에다 안 걸고 dive에다 걸어. 그러면 버튼을 클릭해도 dive에 올라가면서 얘가 이벤트를 먹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면서 이벤트를 하나에만 걸어주는 거예요. 여러 군데 다 걸어주지 않고. 만약에 여기에 이벤트가 걸려야 되면 얘도 걸고 얘도 걸고 얘도 걸고 그러면은 메모리 사용량이 증가되니까 하나에만 걸어라. 그래서 그걸 이벤트 위임이라고 그래요.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최외곽에 있는 애한테만 이벤트를 걸어주는. 네, 그거를 위임이라고 합니다. 이벤트 위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다른 얘기들. 뭐 스토리북 이거 뭐 많이 쓴대요. 근데 저는 솔직히 안 써봤어요. 근데 이제 스토리북을 하면 테스트하기도 되게 좋고 뭐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스토리북이란 요것도 제가 뭐 찾아보시면 더 좋은 자료들 많아요. 네. 스토리북을 어떻게 설치해가지고 우리가 써볼 수 있는지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것도 설치용으로 npm에다가 날려가지고 설치한 다음에 그래서 npm 명령어 있잖아요. run storybook 해가지고 깐 다음에 얀으로 해도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설치한 다음에 여기에 어떤 특정 모듈에 대해서 서로 뷰를 공유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해서 커뮤니케이션용으로 만약에 업체에서 요구를 하고 서로 이거를 주거니 받거니 할 때 스토리북을 쓰겠다 그러면 무조건 써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뭐 깊은 얘기를 좀 하기가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기반 개발, 뭐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 그래서 요즘은 단위 테스트를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테스트 돌리면서 여기에서 에러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먼저 다 검증을 한 코드를 가지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테스트 기반 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SSG는 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광고에 나오는 쓱이 아니라 이거는 스태틱 사이트 제너레이터. 그래서 정해져 있는 정적 코드들이 있죠. HTML, CSS, 자바스크립트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변하지 않는 코드들. 그런 것들을 쉽게 소프트웨어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SSG라고 얘기하는데 SSG 중에 유명한 애가 Next.js가 있어요. Next.js도 그런 놈 중에 하나예요. 네, Gatsby.js, Hugo, 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18번째 플렉스와 그리드의 차이. 네, 진행 방향의 차이가 있죠. 이건 한쪽 방향이고 플렉스는 그리드는 양방향이고 그래서 동쪽으로 움직이는 건 플렉스를 더 많이 쓰고 그리드는 좀 정해져 있는 크게 변화가 많지 않은 거에 사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디자인 패턴은 좀 어려운 얘기라서 그죠? MVVM 패턴 그리고 플럭스 패턴. 이거는 지금 리액트에서 주로 쓰는 패턴이고 MVVM 패턴은 Vue.js에서 많이 쓰는 패턴이에요. 근데 이 패턴은 디자인 패턴은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쉽진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비동기 함수는 아까 나왔지만 뭐 이런 거 중요하니까 다시 비동기 함수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로요. 여러분들이 한번 숙지를 해 보시고요. 뭐 문제은행 찾아보시면 또 문제가 뭐 수두룩 빡빡합니다. 근데 그중에 포인트를 잘 잡아서 기본이 될 만한 내용인 것 같다. 그럼 본인이 잘 이해하신 걸 바탕으로
말해 보시는 연습을 써 보시고 말해 보시는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네, 면접 기술 면접 포인트 체크업 마치겠습니다.